안녕하십니까. 뉴델리 TV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복일의 운암 이야기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논란이 되었던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이다 라는 발언에 대해서 그 역사적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바보야, 해방은 공산화야 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해방이란 말은 바로 공산화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용어 전술이죠. 여기에 우리는 지난 100여 년간 속아왔습니까? 지금도 속고 있습니다. 왜 100년이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컴민텔은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 국제공산당이죠. 1919년 3월 2일 모스크바에서 당시 레닌이 국제공산당을 조직하고 출범시켰습니다. 바로 우리 3.1운동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국제공산당의 목표가 약소민족을 해방시켜서 세계를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건설하자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소비에트 세계공화국, 국제공산주의, 세계의 공산화죠. 이때 시기가 1차 대전 직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하죠. 독일, 오스트리아 등 패전국 식민지들 모두 해방시켜서 독립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서니까 레닌이 급했습니다. 자기가 공산주의를 세계에 수출해야 되는데 미국이 약소민족, 약소국가들을 선점한다? 안 되죠. 서둘러 커민테르를 창설하고 민족 자결주의에 대항해서 약소민족 해방론을 들고 나와서 미소 대결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레닌은 피식민지 약소국가들의 공산화를 위해서 작업을 개시합니다. 그 중에 하나 바로 상하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레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공작금을 지원합니다. 한반도는 당시 일본 식민지로 점령돼 있으니까 우선 임시정부를 공산화시켜서 장차 러일 전쟁 때 일본한테 빼앗겼던 한반도를 다시 찾을 욕심을 국가 목표로 설정해서 국제공산당 조직 안에 고려부를 설치하고 그 고려부가 바로 한반도의 공산화 책임 조직이죠. 그래서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공작합니다. 쓸모있는 바보들 포섭했다. 고려부가 이동희 당시 임시정부 국무총리입니다. 대통령은 이승만이고 이 이동희라는 분은 시베리아 우라지보스톡 연해주죠. 그쪽에 망명해서 한인 사회당을 조직했었어요. 1918년에. 왜냐하면 1919년 레닌이 소련을 공산화 혁명 성공하는 것을 보고 그 흐름에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번져갈 때 이동희도 한인 사회당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을 레닌의 공작에 따라서 고려부의 공작에 따라서 고려 공산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상하이에 있는 독립운동가들, 임시정부 요인들을 포섭해서 미국 친미 자유민주주의자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불법으로 탄핵시킵니다. 불법이라 하면 임시정부의 의회, 임시의정원이 있었죠. 의회
절차에 따라서 통과시키지 않고 소장파 그리고 고려공산당 그리고 자기가 포섭한 고려공산당이 포섭한 소련이 포섭한 거죠. 몇몇 지도자들을 앞세워가지고 이승만을 탄핵시켜서 임시정부로부터 추방시키자. 그런 조치를 내린 것이 1919년 19년이 아니라 2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임시정부 대통령이 된 지 6년 만에 대통령직에서 쫓겨난 거죠. 이것이 레닌의 1차 국제공산화, 그중에 한반도 그 망명정부를 장악한 성공 사례가 됩니다. 이때 이승만은 반공주의를 선언합니다. 공산주의를 보니까 이거는 가장 극악한 전체주의다. 그런 논문을 발표하죠.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논문을 비롯해서 8편의 공산주의 비판 논문을 하와이 자기가 발행한 태평양 잡지에 연재합니다. 약소민족 해방, 바로 약소민족 공산화 전략 전술, 그 해방론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남북한에서는 활발히 활동하고 있죠. 그 결과 이번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발언이 나오게 되고, 그게 바로 다름 아닌 광복회장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것을 이어받듯이 또 대통령이 되겠다는 여당 유력 인사가 미 점령군이 친일 세력과 손잡고 깨끗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 게 대한민국이다, 이런 막말을 했죠. 왜 이렇게 100년 지나서까지, 또 대한민국 건국 독립한 지 73년이 지나서까지 이러고 있을까요?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련 해방군, 미군 점령군, 이 말이 나오게 된 계기는 뭡니까? 해방이죠. 해방은 미국이 원자폭탄을 일본에 투하함으로써 해방이 된 겁니다. 소련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끊임없이 일본 전쟁, 대일 전쟁에 참전해달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질질 끌다가 기회를 노리다가 원자폭탄을 투하하니까 요때다 재빨리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와 북한에 진격해서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아주 빠른 속도로 소비에트 체제로 바꾸죠. 그것이 공산군의 해방. 당시 서울에서 서울 시민들은 해방,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을 듣고 해방이 됐다 해도 조용했었어요. 왜? 그동안에 일본 총독부 밑에서 총독부 말만 듣고 살다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죠. 그런데 그때 만세를 부르면서 뛰쳐나온 사람들은 주로 조선 공산당 사람들이었어요. 조선 공산당 사람들은 이미 해방이 되면 한반도가 공산화된다 라는 걸 예측하고 있었고, 그래서 자, 북한에 들어온 소련 군대가, 해방군이 서울로 들어온다, 우리 환영하러 나가자. 여기 사진 보시죠. 서울역에 해방이라고 한문으로 쓴 프라카드를 들고, 영어로 웰컴 프라카드를 들고 사람들이 몰려 나와 있죠. 이 소련 해방군을 환영하러 나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해방,
그때 서울 시민들은 거리로 이렇게 몰려나와서 이 만세를 부른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공산주의가 말하는 민족해방, 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는 통상 해방 그러면은 식민지 강대국이 물러나면 그 쇠사슬로부터 자유를 찾는 것, 그게 해방이죠.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족해방은 다릅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식민지배에서 벗어나는 게 1단계. 다음, 통일전선을 만들어서 정치적 독립정부를 만드는 것. 그 다음, 이 독립정부, 독립체제가 완벽한 공산주의 독재체제로 완성시키는 것. 이때 비로소 민족해방이 진정한 민족해방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족해방론입니다. 그래서 일제 식민지 치하 30여 년간 항일투쟁을 격렬하게 벌였던 공산주의자들의 목표는 그냥 대한민국 해방 독립이 아니에요. 공산화 독립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항일투쟁 목표는 공산화 독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해방이 왔던 순간 임시정부, 중국 임시정부에 있던 공산주의자, 그 대표가 김원봉이죠. 김구 주석이 좌우 합작으로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국방장관을 시켰어요. 그때 김원봉이 말했습니다. 김구 주석한테 뭐라고? 임시정부 사람들은 고국에 돌아갈 자격이 없다. 고국에서 당신들이 투쟁한 일이 뭐가 있느냐? 당신들은 귀국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제 해방된 한반도는 공산주의자들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제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그 말이 나오게 된 미국과 소련군의 그 포고문을 살펴봅시다. 사실은 국제법상 상식적으로 미군도 소련군도 점령군이라는 용어가 맞는 말입니다. 둘 다 점령군인데 실상은 해방을 가져온 것은 미국이죠. 원자폭탄을 2개나 떨어뜨려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고 조선 반도로부터 일본군을 항복받은 그것은 미국입니다. 소련은 뒤늦게 막판에 기회주의자처럼 선전포고를 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북한을 점령해버리죠. 그래서 실상은 미군이 해방군이고 소련군은 점령군입니다. 왜 점령군입니까? 북한을 소련 땅으로 만들기로 작정한 지 오랜 작전 계획서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고문은 정반대였어요. 그 포고문 주요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소련군 포고문이 아주 장문인데 요점만 보면은 조선 사람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들의 수중에 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당신들에 달려있다. 붉은 군대는 소련군을 말합니다. 붉은 군대는 소련 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적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춰주었다. 자기들이 갖춰줬다는 겁니다. 붉은 군대는 무슨 목적으로 조선에 왔는가? 평화와
평화의 회복을 촉진시키고 소련은 일본과의 전쟁에 들어서서 위대한 스탈린 대원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목적은 조선 인민들이 해방투쟁을 있어서 도와주며 다음에는 북한 인민들 소원대로 자기 땅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도록 해주려는 것이다. 스탈린 대원수의 말씀은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벌써 실천되었다. 이 말씀이 조선에 있어서도 원만하게 실천되고 있다. 1940년 8월에 붉은 군대는 조선 일본을 일본 침략자들의 일제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자유와 독립을 찾아주었다. 이런 포고문을 냈어요. 여기서 스탈린 대원수의 말씀이 이미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실천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련 스탈린은 2차 대전 때 점령한 동유럽 여러 나라, 저 발틱해에서부터 밑에 발칸반도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들을 차례차례 공산화시키고 있었어요. 44년부터 2차 대전 끝나 히틀러가 항복하기 전이죠. 히틀러가 항복은 한 건 언제입니까? 45년 5월 4월 30일 항복 선언은 5월 2일. 거기서 이미 스탈린은 공산화 성공시키고 있던 것. 그 말이고 또 조선 인민을 일본 침략자들 앞서서 해방시키고 자유와 독립을 찾아주었다. 스탈린 대원수가 이미 북한에 자유와 독립을 찾아주었다. 해방과 독립을 같은 말로 쓰고 있어요. 해방 순간 독립된 걸로. 왜 그렇습니까? 소련이 점령 순간 공산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전략 전술의 속셈을 그냥 드러낸 포고문이죠. 반면에 미국 군정사령관으로 부임한 하지 중장의 포고문은 메가더 원수가 쓴 것을 하지 중장이 발표했죠. 조선 주민의 포고함, 그야말로 이 군사 작전 용어 그대로입니다. 태평양 미국 육군 총사령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포고함. 일본국 왕과 정부 대본영을 대표해 서명한 항복문서 조약에 의하여 본관 휘하의 군대는 오늘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지역을 점령함. 오랫동안 조선이 노예화된 사실과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킬 결정을 고려한 결과 조선 점령의 목적이 해방문서 조항 이행과 조선인의 인권과 종교상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음을 조선인은 인식한 줄로 확신하고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원조와 협력을 요구함. 여기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킨다는 이 말은 카이로 회담, 카이로 선언에 나오는 in due course,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 조선을 독립시킨다. 그 조항을 연상시키죠. 바로 신탁 통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들어왔다 이 얘기입니다. 아주 군사적인 포고문이고 아주 실무적인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는 포고문입니다. 인권과 종교 자유를 말하면서 조선인들이 협력을 해달라. 이렇게 영토적 야심이 없던 미국과 영토적 야심에 꽉 찬
공산화 전략을 가지고 온 소련과의 포고문은 너무나 다르죠. 그런데 반대로 이것을 어떻게 선전하느냐. 조선을 해방시킨 것은 소련이고 미국은 점령군이다. 이렇게 성전한 것이 스탈린 평양의 소련 군 사령부의 홍보 전술이었습니다. 여기 사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 눈매가 매서운 저 남자는 스티커프예요. 정치사령관, 아주 노련한 정치 공작원이죠. 제가 써놨죠. 위성국 제조 전문가 스티커프. 왜 위성국 제조 전문가냐 하면은 스티커프는 일찌감치 저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있죠. 핀란드를 공산화시키는데 실무자였어요. 그 책임자였어요. 공산화 위성국 만들기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이 이번에는 북한을 맡은 거예요. 또 밑에 사진 보시죠. 하지 미군 사령관입니다. 미군 정사령관. 이 사람은 우리가 맡은 소임을 다하면 귀국한다, 철수한다. 이런 사람이에요. 옆에 가운데 책 표지가 하나 보이시죠? 조선통사. 이건 북한이 만든 역사책입니다. 역사 교과서죠. 그런데 이 역사책은 누가 만들었느냐? 스티코프가 만들었어요. 소련군 사령부는 북한을 점령하자마자 공산주의 교육에 돌입합니다. 소련어 어학 교육에 돌입합니다. 모든 교재를 만드는데 그 목차까지, 내용은 물론이고 목차 순서까지 스티코프가, 소련군 사령부가 다 정해집니다. 거기에서 이 해방 이후 이 소련군과 미군이 남북한에 진주한 상황을 뭐라고 기술하느냐? 적반하장이죠. 소련군은 북한, 조선 해방의 은인이다. 해방군이다. 미군은 남조선을 강제로 점령해서 식민지화 작업에 광분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이 조선통사에 이렇게 북한 역사책에 기록해놓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에 있는 친북 세력들, 주사파 운동권을 판박이로 앵무새처럼 따르고 있죠. 북한을 소련이 어떻게 공산화 위성국으로 만들었느냐. 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카고 익스프레스 퍼펙트 레짐 made by 스탈린. 스탈린이 만든 화물열차 퍼펙트 레짐, 꼭두각시 정권.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당시에 해방 당시 북한 공산화 당시 동유럽이 차례차례 다 공산화될 당시에 유럽 학자가 말한 겁니다. 모스크바발 화물열차 정권, 우리말로 번역하면 화물열차 정권입니다. 화물열차 정권 북한판. 왜 화물열차냐? 모스크바 소련 공산당이 동유럽 각국, 발틱 3국부터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그 나라의 공산당 체제, 국호, 나라 이름, 그 나라 헌법, 소비에트 정권의 헌법, 의회 구성, 모든 제도, 경제제도, 교육제도, 이런 거를 미리 모스크바에서 다 만들어요. 그래서 모스크바 스탈린이 선발한 그 나라의 공산당 지도자 일당과 함께 화물열차에 태워 보내서
그 나라를 공산화시켰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 노스코리아 버전, 북한판, 모스크바발 북한판 화물열차 꼭두가시 정권, 괴뢰 정권이죠. 그것이 바로 김일성 정권입니다. 그 책임자는 스티커프죠. 위성국 제조 전문가. 평양의 소련군 사령부는 북한의 소비에트 위성국을 건국을 맡은 정치 공작대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6개월 만에 단독 정권 출범, 8월 15일부터 8월 8일부터 점령하기 시작해서 8월 말이면 북한 전역을 소비에트 체제로 바꿉니다. 그래놓고 6개월 만에 북한 인민위원회란 이름의 단독 정권을 수립해서 출범시킨 것이 그 다음에 46년 2월입니다. 6개월도 안 걸렸어요. 그때에 북한의 나라 이름, 헌법, 의회 구성, 아까 말씀드린 가지가지가 전부 평양의 소련군 사령부 총독 스티코프가 진두지휘에서 다 만들고 모스크바 스탈린한테 보고하고 결재를 받습니다. 세상에 한 나라를 만드는데 이렇게 간단하고 편리한 작업이 어딨을까요? 이때 실시한 것이 소련군 사령부가 실시한 것이 바로 흑백 투표입니다. 검은 투표함, 반대표는 여기 넣으시오. 하얀 투표함, 찬성표는 여기 넣으시오. 반대 투표함에 표를 넣는 사람은 그 순간 민족 반역자, 친일파가 됩니다. 이렇게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해 나간 겁니다. 공산당 이외의 모든 정치단체는 다 해산, 봉쇄당했죠. 이게 해방군인가요? 그야말로 침략군, 일본 식민지 세력보다 더욱 빠르고 간악한 새로운 식민 세력이죠. 스티커프라는 사람은 옆에 사진 보세요. 검은 중절모라고 쓴 두 사람 보이죠. 왼쪽에 있는 것이 김일성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스티커프입니다. 이 사진은 48년 북한이 국가로서 선포한 뒤에 소련은 초대 대사로 평양에 부임한 스티커프 두 사람이 찍은 사진인데, 검은 코트를 입고 검은 모자를 쓴 김일성, 30대 중반 김일성, 이런 모습의 김일성을 만들기 위해서 해방 이후부터 3년 동안 스티커프가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저 시베리아 빨치산 산적과 같았던 청년 병사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 거죠. 공산주의 교육도 시키고 언어 교육도 시키고 김일성 만들기. 김일성의 원명은 김성주죠. 가짜 김일성을 만든 거예요. 당시 독립운동 기간에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이 항일투쟁에 무공을 세웠다, 이런 평판이 자자하게 난 다음부터 너도 나도 김일성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김성주는 그것도 모르고 있던 저 시베리아 변경 사람이에요. 그 김일성을 데려다가 스탈린이 이 사람이다 점을 찍어서 북한 위성국 두목으로 만들죠.
그 교육을 전담한 것이 스티코프입니다. 말투도 교정하고 연설문도 다 써주고 연설하는 법까지 가르쳐주고. 그때 이런 기록이 있어요. 김일성이라는 친구는 한국인이 분명한데 한국말은 전혀 서투르고 중국말만 잘한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언제 한국말 가르쳐서 유창한 연설을 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 기록도 보여요. 여기 사진에 이 책 표지 하나 보이죠? 스티코프 일기. 국사편찬위원회가 만든 것인데 소련 패망 후에 공개된 기밀문서 속에 스티코프 일기가 있었습니다. 스티코프는 기록광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한 일을 매일매일 꼬박꼬박 기록을 해놨고 또 사진을 좋아해서 사진 자료도 어마어마하게 남겨놨어요. 자기가 했던 저 유럽의 위성국 작업만이 아니라 북한 풍경 사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스티코프 일기가 모든 역사 증언서나 다름이 없습니다. 북한 점령해서 어떻게 위성국을 만들고 어떻게 6.25 침략까지 준비를 했는지. 소련은 양면 작전을 썼거든요. 우선은 단독 정권을 만들어 놓고 이걸 정권이라 안 하고 비밀에 감추면서 미국을 살살 꼬셔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면서 신탁 통치를 위해서 남북한 통일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신탁 통치 반대하는 세력은 전부 배제시키자. 미국한테 졸라댑니다. 그 신탁 통치 반대 세력이 누굽니까? 이승만과 김구. 그 사람들은 여기 참여시키면 안 된다. 우여곡절 끝에 미소공동위원회는 결국 빠그러졌죠. 근데 그렇게 미국을 얼르고 달래고 속이면서 한편으로는 무슨 짓을 했느냐? 남한 파괴, 반미 투쟁을 합니다. 누구? 남한 출신 남로당 박헌영, 북한에 만들어 놓은 김일성, 북로당. 김일성과 박헌영은 스티코프가 명령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남한 파괴 활동 경쟁을 벌입니다. 헤게모니 경쟁이죠. 주도권 싸움. 이때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평양 소련군 사령부 실무자들 로마넨코다, 레베제프다 이런 사람들이 남긴 기록에 어느 한 가지도 북한에서나 남한에서나 어느 한 가지 일도 스티코프의 결정과 지시 없이는 행해진 일을 없다. 불가능하다. 모든 걸 일일이 스티코프가 지시하고 또 안을 올리면 결재를 받고 완전히 북한 뭐라 그럴까요? 북한 주석이죠. 총독. 그게 스티코프입니다. 그래서 당시 남한에서 일어났던 모든 테러와 폭동과 반란 이건 전부 스티코프가 지령을 한 겁니다. 물론 모스크바 스탈린 결재를 받은 겁니다. 이 사건마다 거액의 돈을까지 지원해 줍니다. 총파업, 대구폭동, 제주 4.3 폭동, 여순 반란 사건 큰 것만 그렇죠. 수없이 많습니다. 이게 전부 소련 군정사령부가 스티코프의 지령을 받아서 김일성과 박헌영을 시켜서 벌인 일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족해방, 조선민족해방. 미국을 달래서 속여서 전쟁 없이 해보려고 했는데 이승만이라는 뜻밖의 너무나 강력한 적이 나타나서 소련을 가로막거든요. 게다가 또 전략 전술이 능란해서 이승만이 UN 카드를 내밀어서 소련 공산당과 협상해봐야 우리는 공산당한테 먹히는 일밖에 없으니 미국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한국 문제 해결을 유엔에 이관해서 유엔 결의로 해결하자. 뭐냐? 남북한을 유엔이 주관하는 총선거, 유엔이 선거도 감시하고 그 총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남북한 대표들로 하여금 통일정부를 만들도록 하면은 해결되지 않느냐. 결국 미국이 이 안을 채택합니다. 소련은 이게 유엔을 통과해가지고 남북한 감시 유엔 한국위원회까지 결성이 되니까 소련은 즉각 거부하죠. 유엔 한국위원단 북한 입국 거부. 그리고 선거, 유엔이 추진하는 선거를 정면 거부, 방해, 파괴 공작에 돌입하죠. 거기서 나타난 것이 뭡니까? 김구 선생의 돌변. 유엔 감시 총선을 지지한다고 계속 발표하던 김구가 어느 날 나는 단독선거 반대다. 평양 가겠다. 북한 요인과 만나서 통일 협상하겠다. 그렇게 나서죠. 그때 등장하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물 간첩 성시백의 맹렬한 암약 활동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소련은 결론을 내죠. 협상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남은 것은 전쟁. 애초부터 미완의 해방이었다. 절반의 해방이었다. 무력 통일로 완전히 정복한다는 거죠. 평정한다는 것. 김일성의 이 완정 연설이 유명합니다. 다 스티커프가 써준 겁니다. 그래서 6.25 전면 남침을 시작하는데 이 침략 전쟁 이름은 두말할 것 없이 민족해방전쟁이라고 부르죠. 그들은 민족해방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거니까. 이게 이런 결과가 오기까지 이게 전부 극단적으로 말하면 스탈린을 속아 넘어간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남겨놓은 업보입니다. 이 과정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카이로 회담, 테헤란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근데 루즈벨트는 얄타 회담 하고 나서 죽었어요. 이어받은 것이 트루만. 여기 사진이 바로 왼쪽부터 영국 처칠, 가운데 미국 루즈벨트, 오른쪽에 소련의 스탈린. 얄타에서 회담하던 모습입니다. 이 회담에서 루즈벨트는 스탈린에게 다 내줬어요. 그 내준 얘기 하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생략하고 한 장면만 소개할게요. 얄타 회담에 나타난 루즈벨트는 휠체어에 탄 병자입니다. 그것도 아주 중병자입니다. 오랫동안 소아마비 때부터 40대 때부터 알아왔거든요.
미국 국민들에게는 건강한 척 하면서 대통령도 되고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이 루즈벨트는 학자들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친사회주의자랍니다. 여기 제가 써놓은 게 빨간 원의 흰 글자로 1차 레드 스퀘어, 오른쪽에 2차 레드 스퀘어라고 써놨습니다. 레드 스퀘어, 적색 공포, 우리말로 빨갱이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느냐? 세계적으로 1917년 레닌이 러시아 황제를 제거하고 공산화 혁명에 성공하죠. 이때에 세계의 언론과 지식사회는 열광합니다. 공산주의에 열광하죠. 모두 왕권 체제, 전제주의에서 시달리니까 저것이 구원의 횃불이다. 소련은 유토피아가 되었구나. 이렇게 난리치니까 각국 정부들은 레드스퀘어, 적색 공포에 빠져요. 우리나라에서도 공산혁명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이것이 몇 년 계속되는데, 그래서 각국들은 그 공산화된 소련, 소비에트 러시아, 레닌 정부를 승인하지 않아요. 국가 승인을 안 합니다. 그러고 있던 차에 1933년 루즈벨트가 대통령 되고 나서 소련을 국가로 승인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련과 거래에 있어서 스탈린을 도와주고 2차 대전 때는 함께 연합국으로 히틀러와 싸우죠. 이렇게 되니까 그 적색 공포가 사라졌죠. 히틀러 때문에. 이제는 각국이 파시스트 정권, 히틀러의 전체주의와 싸우는 거예요. 잠시 잊었던 적색 공포가 다시 살아난 것은 언제냐? 2차 레드스퀘어. 중국 대륙을 모택동이 정복했을 때, 그때 다시 적색 공포가 되살아났어요. 그리고 이듬해 50년 6.25 전쟁, 이 적색 공포가 그래서 한 10년 가까이 계속됩니다. 미국에서. 자, 다시 6.25로 돌아오면은 트루만은 소련이 침략하자 즉각 유엔의 침략자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군대를 보냅니다. 왜? 대한민국은 유엔이 세워준 나라거든요. 유엔이 남북한 총선을 감시 관리하면서 대표를 뽑아서 세워준 나라가 대한민국.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그렇게 규정한 대한민국이 소련의 침략을 받으니까 유엔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트루만 개인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트루만 독트린을 발표해가지고 47년이죠. 지중해까지 장악하려는, 그리스, 터키까지 공산화하려는 스탈린의 공세를 막아냈죠. 그리고는 극동을 또 목으로 덤비니까 스탈린이 내뱉은 첫 마디가 욕설이었죠. Son of a bitch. 그래서
미군의 중심이 된 유엔군, 수십 개국의 유엔군이 군대와 원조물자를 제공해서 6.25 전쟁을 막아내고 북진을 하는데, 메가더 인천 상륙작전으로 통일이 눈앞에 두었을 때 트루만은 일방적으로 휴전합니다. 왜? 영국의 처칠과 영연방 국가들을 동원해서 처칠이 이러다가 3차 대전 난다, 즉각 휴전하라, 성화를 부리니까 결국 거기에 응한 겁니다. 이때에 이승만은 자기를 죽이겠다는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반공포로를 석방하고 한미동맹을 쟁취해냅니다. 이 한미동맹 쟁취 스토리, 그야말로 스펙타클, 화려한 영화 여러 편이 나올 수 있죠. 레닌이 발상한 약소민족 해방, 스탈린이 이어받은 민족 해방, 한반도 다시 찾기, 러일 전쟁 때 일본에 빼앗긴 한반도와 만주와 몽고, 한반도에서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승만 때문에. 이승만이 만든 한미동맹은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 이승만이 한미동맹 체결 담화문에 발표했듯이 이 조약으로 우리 후손 자손들은 대대로 번영을 누릴 것이다. 그 말 그대로 한미동맹 덕분에, 한미동맹의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신화, 산업화, 민주화를 이뤘죠. 이 체제 경쟁에서 북한에 승리한 승리감에 도취되었던지 역사에 무관심했던 우리나라 정권들은 큰 과오를 범하고 맙니다. 바로 풍요의 역설, 민중민주주의 혁명 운동권 급성장,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NL, PD파, NL은 주사파입니다. NL이 뭡니까? National Liberation. 언뜻 보면 국민해방, 국가해방, 이게 바로 민족해방입니다. 공산화죠. 민중민주주의,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를, 인민을 민중으로 바꾼 거죠. 여기 사진에 88 서울올림픽 스타디움이 보입니다. 1988년, 80년대 후반. 이 88 올림픽은 전두환 정권이 자기들의 정권의 파워를 강화하기 위한 카드의 하나로 88 올림픽을 유치해서 개최했죠. 이렇게 올림픽을 유치해서 개최할 만큼 국력이 성장해 있었던 겁니다. 이때 전두환 정권이 경제 성장 관리도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역사의식의 결핍입니다. 모자라다고 할까요? 올림픽을 유치하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이 88 올림픽은 동서화합 올림픽이다. 왜? 84년 로스안젤레스 올림픽에서는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이 보이콧됐죠. 반쪽 올림픽 됐죠. 그 전에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는 자유세계권이 보이콧하는 바람에 반쪽 올림픽이 됐죠. 두 올림픽이 반쪽 됐다가 88년 서울,
이 올림픽에서는 동서가 전부 참여하는 화합 올림픽을 열자. 이게 캐치프레이즈가 됐어요.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이 구호를 기억하시죠? 한국의 세계화. 올림픽을 주최할 만큼 성장한 대한민국의 경제 신화, 성장 신화. 세계에 자랑할 절호의 기회다. 이 동서화합 올림픽을 개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 정치권에서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에도 화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국내 화합. 무슨 화합? 좌파 운동권, 공산주의 주장자들을 탄압하지 말라. 결국 여기에서 전두환 정권이 실수를 범합니다. 좌파 운동권 단속을 확 풀어주면서 출판물 마르크스 레닌을 비롯한 제3세계 세계 공산혁명 여러 가지 혁명 서적들 이게 범람을 하는데 그냥 그거를 금서로 취급했다가 이걸 전부 다 확 풀어줘 버려요. 일거에 공산 활동을 합법화 시켜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자유민주공화주의에 걸맞도록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법적인 장치, 행정적인 장치 이런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풀어져 버렸어요.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국가단체, 반국가행위, 반국가 서적들에 대한 규제 그 규제법이 5개, 7개, 9개 막 이렇게 많아요. 미국, 일본, 독일, 분단국가 독일 가장 철저하죠. 그런 장치도 만들지 않고 그냥 풀어져 버린 게 전두환 정권입니다. 그 결과 나타난 현상은 여기서 재현할 필요가 없죠. 이 동서화합 올림픽이 열린 이후에 소련이 몰락하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됩니다. 소련이 몰락하니까 북한 김일성이 깜짝 놀라가지고 핵 개발을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등소평의 개혁 이래로 공산당의 중국의 굴기 새로운 부흥국가로 경제 강국으로 등장하죠. 그런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미국 식민지로부터 해방하자는 좌파, 친북, 주사파를 중심으로 한 운동권 암약이 더더욱 활발해집니다. 지하당들이 많이 생겼었죠. 인민혁명당, 통일혁명당, 통역당, 난민전 수없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세월이 가다 보니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노태우 정권 이 정권도 소련이 몰락하니까 공산주의는 이제 끝났구나. 소련과 수교하자. 중국과 수교하자. 북한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안도한 나머지 수교하는 건 좋아요. 경제시장도 넓히고. 문제는 전략 전술이 없었다는 겁니다. 국내를 튼튼히 만들면서 세계와 강국들과
교류하고 경쟁해야 되는 건 기본인데 그게 없어요. 그때 마침 북한 김일성은 남한에 제의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핵무기를 다 없애자. 이제 평화 시대가 왔지 않냐. 그건 뭐냐? 미군의 핵을 얘기합니다. 한국은 핵이 없어요. 한국군은. 노태우 정권이 오케이, 비핵화 서명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그러면 당연히 북한도 비핵화인 줄 알았겠죠.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김일성은 남한의 비핵화 제의를 하면서 자기는 핵 개발에 착수했거든요. 그래서 노태우 정권은 핵을 가진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전부 철수시키는 데 동의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운동권이 올림픽이 끝나고 9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그때 당선된 게 김영삼 대통령이죠. 김영삼 정부부터 민간 정부가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운동권들이 오랜 세월 양김, 김영삼과 김대중 두 김씨 세력에 붙어서 민족 해방의 영역을 넓혀가던 통일 전신을 구축해온 운동권들이 함께 집권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권들이, 민간 정권들이 저지른 실수들, 국가 자살로 직결되는 실수들이 연달아 일어나죠. 색깔 논쟁. 요새 무슨 공산주의자가 있느냐, 빨갱이가 있느냐, 색깔 논쟁 하지 마라. 색깔 논쟁 프레임을 씌워서 공산당 시비를 막아버립니다. 안보망을 이것저것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뒤에 숨어서 이것을 매니플레이션 하고 있는 민중 해방 세력, 이들은 공산주의, 국제 공산주의가 말하는 민중 해방의 3단계, 마지막 단계, 세 번째 단계가 눈앞에 다가왔다. 희희낙낙하고 있죠. 지금 이 순간도 그렇습니다. 며칠 전 중국 공산당은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1921년 레닌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에 창당했던 중국 공산당. 2021년이니까 딱 100년입니다. 그때 시진핑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 세계 대표들, 정상 등을 초청하고 화상으로 회담도 하고 참석자가 무려 1만 명이었다는 대규모 대회. 거기에서 중국을 건드리지 마라. 누구든지 중국을 건드리면 피를 흘릴 것이다. 협박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제2의 커민테른이 아니냐. 커민테른, 이제 레닌, 소련 대신 시진핑의 중국의 시진핑이 전 세계를 중국 공산당 체제 영향 날개 아래 세계를 장악하려는 제2의 커민테른 선언이나 다름없구나. 다시 세계가 레드 스퀘어, 적색 공포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진작부터 중국의 패권주의를 용납하지 못하는 미중 패권 경쟁은 어디까지 갈지, 중공 포비아, 차이니즈 커뮤니스트 포비아,
이게 또 하나의 적색공포, 세계 정서를 좌우하는, 거기에 바로 턱 밑에 있는 대한민국 어떻게 해야 되죠?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 그 미 점령군과 친일파가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여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그런 앞에 두고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역사적 교훈을 뼈아프게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